저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살고 있는 66세 김복순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연을 듣곤 합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저절로 눈물이 고이는 슬픈 이야기도 있으며 때로는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하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대단한 사건으로 얼룩진 건 아니지만 말년에 찾아온 외로움에 대해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자식이란 참, 키울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바쳐 키웠지만 막상 품을 떠나고 나니 남처럼 멀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네요. 아직도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말년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복닥복닥한 삶을 살았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자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행복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밝아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한때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전화기를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혹시나 자식들이 연락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제 아들 민주는 장난꾸러기였지만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반장이 되기도 했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딸 지우는 조금 새침했지만 애교 많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두 아이 모두 제 삶의 빛이었죠.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속상한 마음에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끔 크게 다투기도 했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교육비 문제로 다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기에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힘든 시기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민준가 서울의 유명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밤새워 공부하던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우리는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 역시 오빠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 괜찮은 여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했죠.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두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나이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아도 이상할 것 없었을 텐데 요즘은 취업 준비가 전쟁 같아져서 그런지 방학 때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죠. 제 아들 민준은 대학교 졸업과 거의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딸 지우도 은행 입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아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두rum 같은 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소식까지 거의 동시에 전해주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두 남매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에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식들의 성공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줄은요. 두 아이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집에 있었지만 취업 후에는 각자 독립해 일터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나가자 집은 한순간에 너무 조용해지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빈집 증후군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식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야근이 잦았고 지우는 은행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자주 하겠거니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 전화하면 자식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기 바빴습니다. 민준야,
오늘은 일찍 퇴근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직 회사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도 챙기면서 해. 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지금은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할게요. 지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번 주말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겠니? 다음 주는 은행 연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처음엔 자식들이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정신이 없겠거니 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면 연락이 좀 더 오겠지 싶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성공이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날에 아들 민준과 해외 출장을 간다며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 지우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전화 통화나 짧은 메시지에 매달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에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을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의 SNS는 종종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자식들의 일상이 가득했죠. 회식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가는 모습 등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던 때가 언제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큰 자식들이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가끔은 부모가 궁금해 안부라도 물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저희 부부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월이 흘러 민주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지우는 은행에서 착실히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두 자식 모두 거친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며 칭찬이 자자했고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은 씁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하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와의 연락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연락이 되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였죠. 그마저도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아이들은 조금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지금 월말이라 은행이 얼마나 바쁜데요. 나 힘들어요.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집에 반찬은 있어.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혹시 반찬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도 어차피 못 먹어요. 민주냐, 바쁘니? 네, 엄마. 지금 길게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전화했어. 나중에 전화해. 네,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기대감이 컸지만 그 기대는 곧 황당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준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워낙 연락이 뜸했으니 연애 중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예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한편으론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걸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상견례를 하며 결혼식까지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만큼 바빠 보였어요. 결혼식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혼식 날마저 저는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남편은 꺼내놓은 보릿자루 같은 기분이었죠. 결혼 준비 과정부터 결혼식까지
아들 내외와 저희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오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바빠서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말하고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가버렸죠.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저희 부부는 마치 평범한 하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축하의 말 한마디, 포옹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결혼식은 끝나버렸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섭섭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아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린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여전히 내 아들이지만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엄마, 우리 이제 서서히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애들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애들을 사랑하고 지지해줘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위로를 받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쓸쓸하고 서글픈 하루였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딸 지우는 더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집안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오랜만에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 저예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왜? 무슨 일이야? 저 결혼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뭐라고? 결혼했다고? 언제? 어떻게? 현우 오빠랑 혼인신고했어요. 현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몇 번 언급했던 직장 동료였죠. 하지만 연애 중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지우야. 엄마가 이해가 안 가네. 결혼식은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지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현우 오빠 부모님도 외국에 계셔서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대신 신혼여행만 좋은 곳으로 다녀오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그래도 엄마는 내 결혼식을 보고 싶었어.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엄마, 그냥 축하해주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충격을 받은 저에게 지우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딸은 뾰족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지우는 서운해하지 말라 고 했지만 어떻게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로서 축하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외면하는 거니?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지우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지우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때의 사진, 중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을 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우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엄마가 예쁜 드레스 입혀줘. 꽃이 많이 달린 드레스로.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지우 결혼할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줄게. 그 시절 약속을 지우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내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 결혼을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지만 지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친척과 주변 이웃들이 지우의 결혼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히 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죠. 딸의 결혼식을 못 본 어머니의 서러움을 누가 알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이번엔 올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 민준 내외가 시댁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당일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추석 끝나고 바로 국제 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행사 마무리되면 한번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더군요. 결국 남편과 둘이서 쓸쓸하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설에는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죠. 이유는 사위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래요. 누가 아직도 제사 지내면서 집에 있겠어요? 저랑 남편도 오랜만에 휴가라 좀 쉬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때는 어땠더라?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꼭 전통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있는 명절 가족이 모여 서로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구시대의 생각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잘못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기도 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이 자식들을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번 온다던 민준에게서 연락이 한참 없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쩌죠? 주말에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서운함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지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은 지우 생일이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회사 회식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뇌출혈이라고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민준아 지우에게 연락했죠. 아버지가 위급하시니 빨리 와달라. 고 눈물로 호소하며 아이들을 불렀지만 그 순간마저 아이들은 저희 부부 곁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민준야, 내 아버지가 큰일 나셨어. 쓰러지셨어. 지금 위독하시다는데 당장 병원으로 와라. 뭐라고요? 어떡하죠? 엄마,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당장 갈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지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얼마나 위급하신데요? 저 지금 본사 컨퍼런스 중이라 바로 가기 어려워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저 혼자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마르고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고 결국 호흡기를 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우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남편이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였고 민주는 다음 날 오후에야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와서 조문객들과 인사 나누느라 바빴고 지우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절차만 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자식들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이제 가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저도 이제 그만 가볼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이제는 그놈의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갑자기 너무 크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생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아, 생일 축하해. 그 순간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더군요. 혹시 자식들이 축하 문자라도 보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나중에는 연락이 오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공원에는 계란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다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군요. 그때 공원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렇네요. 오늘따라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멀리서도 딱 보이네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시구나. 오늘 같은 날은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 말씀처럼 인생은 짧은데 오늘 같은 날은 기쁘게 보내야지. 집에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민주나 지우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죠.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케이크를 준비하며 생일초를 하나하나 켰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복순아, 생일 축하해. 다음 생일에는 아이들이 있지 않고 축하해 주겠지. 그렇게 혼자 생일초를 불고 조용히 생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휴대폰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귀찮아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동네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요. 평소에는 외식을 잘 하지 않지만 오늘은 왠지 밖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주나 지우가 어렸을 때 생일이면 항상 이 중국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었죠. 자식들은 탕수육을 좋아했고 남편은 얼큰한 짬뽕을 즐겨 먹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왔어요. 아들이랑 딸은?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구석자리로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와 손주로 보이는 꼬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탕수육을 잘라 손주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며 탕수육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워하는 것조차 혼자서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짜장면이 나오자 따뜻하고 탱글한 면을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의 맛은 그때와 똑같았지만 지금의 저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언젠가 손주들과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설 때 식당 주인은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족들이랑 같이 오세요. 서비스 듬뿍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너무 바쁘네요. 저의 쓸쓸한 표정을 본 주인은 무언가 눈치챘는지 제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뜻밖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어머니께 연락을 잘 안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결국 다 돌아가더라고요. 어머님,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식당 주인의 다정한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혼자 집에서 우울하게 있지 말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생일을 보낸 지 몇 주 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죠. 채소며 생선이며 이것저것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김치가 떨어져 가는 게 생각나서 배추를 사려고 하는데 그때 길 건너편에서 민준을 발견한 겁니다. 민준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 집은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일일까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민준을 크게 부르며 길을 건너갔습니다. 민준야, 이게 얼마만이니? 엄마를 보고도 몰라보네. 반가운 마음에 민준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 엄마, 여기서 만나네요. 저 오늘 고등학교 동창이랑 잠깐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엄마는 그냥 장 보러 나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은 제가 당황해하는 걸 느꼈는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근데 정말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그렇게 피하는지 이유라도 알면 속이 시원할 텐데 무슨 큰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를 귀찮아하고 피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야, 엄마야. 어제는 미안했구나.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해서.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랬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의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파왔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네,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면 여전히 자식과 연락이 잘 되는 척하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복순아, 너희 애들은 어떻게 지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지? 응, 그렇지. 우리 민준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와, 대단하다. 역시 잘 키웠으니 그렇지?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찾아와. 저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었는데 저녁에 같이 밥 먹었어. 저번 주 토요일? 내가 지나가다가 너 중국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봤는데?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의아함 그리고 연민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더군요. 미안해.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어.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픔을 참으며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 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혼자 아파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바닥에서 뒹굴고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급차로 옮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고민이 되더군요. 응급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급성 맹장염이라며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나 지우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달려와 줄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온갖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거짓말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제 자신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연락해도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스스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마취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다행히 맹장이 터지기 전에 병원에 도착해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 옆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의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그리 텅 비어 보이던지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인간의 온기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요. 하지만 사실 아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배를 짠 수술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속 상처였죠. 이번 기간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제 부재를 눈치채고 연락하지 않을까 하고요. 동네 이웃이라도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연락해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넓은 하늘 아래 우리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전혀 안 나는 걸까? 혼자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날인데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하자 간호사는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지 병원에 연락하세요.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의 아들에게서 듣는 이 한마디가 참 따뜻하면서도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담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텅 빈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따뜻한 세상과 저는 마치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망했던 다정한 가족은 허상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집이 크고 텅 비어 보이기만 했는데 병원에서 며칠 있다 오니 그래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더군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저와 남편 뒤로 의젓한 첫째 아들 민주나 살갑던 둘째 딸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애틋하고 그리웠던 그 사진이 이제는 조금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꺼내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제가 밤새 간호해주곤 했었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 먹이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틋한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그날 밤 혼자서 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 자식들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우리 부부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렇게 또 한 번의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몇 달 뒤 TV에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들어본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기로요. 다음 날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기차표를 끊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여수에 도착했을 때 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오래 걸었습니다. 오동도의 울창한 숲길을 걷고 있을 때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도 느꼈죠. 높은 곳에서 바라본 여수의 전경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밤에는 유명한 여수 밤바다를 거닐었습니다.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서 보니 오징어를 잡아온 배들이 항구에 눈부시게 밝은 등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일꾼들이 열심히 오징어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을 보며 잠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이 마치 이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거칠고 힘들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저 또한 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의 번호를 찾고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낸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놓아준 거예요.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저 또한 제 삶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니까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옛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대신 제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로 벽을 꾸몄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불빛, 오동도의 울창한 숲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탁 트인 바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 꽃을 다룰 때는 손이 떨리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예쁜 작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김복순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식을 포기한 나쁜 엄마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요. 이번에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자식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듯 제 삶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자식들을 놓아준 것이라는 깨달음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 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글을 써서 알려주세요. 서로 의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더라고요.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가감없이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